OT를 좀 잠깐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강사 소개인데요. 공인회계사 정인돈 접니다. 저 얘기가 쭉 나와 있고요. 사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10년 차 회계사요. 이제 시험 붙은 지 10년이 됐고요. 이 회계사 세무사 강의를 한 지는 벌써 올해로 7년째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연령은 7년 정도 됐고요. 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게 합격자가 나왔니?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 세무사 시험 합격자를 기준으로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세무사 시험 합격자를 가장 많이 낸 재무회계 강사 5명 중에 한 명이 저예요. 제가 세무사 합격자는 많이 낸 강사 중에 5명 중에 한 명이고요. 실제로 그 중에서 유일한 30대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30대예요. 그래서 제가 유일한 30대 강의하면서 이 강의 경력이 7년 이상 돼가고 있고요. 이 합격자도 꾸준히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강의를 한두 해 한 그런 건 아니고요. 합격자를 내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그런 강사도 아니에요. 따라오시겠죠?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1차 합격자만 놓고 본다면 저희가 등록자 기준으로 벌써 3년 연속 등록자 기준으로 50% 이상의 합격률을 냈던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재무회계 강사입니다. 그래서 믿고 여러분들 수업 진행하시면 된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 잠깐 보시면 이 감사본부랑 세무본부 대형 회계법인에서 감사본부랑 세무본부에서 다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 회계사 업무, 감사 업무도 제가 대형 회계법인에서 진행을 해봤고요. 이 세무 업무,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텍스 업무도 제가 대형 회계법인에서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이 양쪽 사이드의 입장을 다 아는 유일한 강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회계사, 회계감사 업무도 되게 많이 얘기할 거고요. 세무사, 이 세무조정이나 세무조사 이런 업무도 제가 그때그때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제 소개는 했고요. 여러분들 하나 꼭 아셔야 될 게,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어, 한 달에 이 회계 원리까지 포함하면 동영상 강의가 200개 넘게 나갈 때도 꽤 있어요. 보통 한 200개 정도 나가거든요. 그럼 이 200개 정도 나가는데 제가 옛날에 핸드폰 번호를 이 화면에 이 동영상 강의 할 때도 직접 오픈한 적이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개인 사무실도 운영을 또 하고 있거든요. 강의도 하면서 물론 강의가 주력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참 바쁠 때 사무실도 바쁘고 일도 많을 때 여러분들 상담 문자도 많이 오셔가지고 한 번에 하루에 문자를 120개까지 받은 적이 있어요. 자랑은 아니고요. 스팸 빼고요. 120개 정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업무가 마비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이 실강 듣는 분들은 제가 끝나고 나면 핸드폰 번호랑 메일 주소를 가르쳐 드리는데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너무 죄송한데 제가 번호를 알려드릴 순 없고요. 저희 해커스 경영의 상담 게시판 보시면 강사 상담 게시판이 있고요. 여기다 글을 올리시면 저한테 바로 문자가 와요. 야, 너 누가 물어본다는데 빨리 대답해. 그래서 제가 6시간 안에 답변을 안 달면 문자가 계속 오거든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강사 상담 게시판에 답변을 달아주시면 제가 아무리 늦어도 혹시 자는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12시간 안에는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니까요. 강사 상담 게시판을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 특히 회계 원리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중급 회계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모르겠다 나중에 알겠지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계속 넘어가다 보면 결국 회계학이나 재무회계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태반. 대부분 그렇게 못해요.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모르는 게 있으면 저 어려워하지 마세요. 옆에 강사실 있는데 문 두들기시면 제가 열어드립니다. 오셨나요? 이렇게 문 열어드리니까 제발 저한테 궁금한 게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꼭 물어보셔야 돼요. 동영상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궁금한 게 있고 모르시는 게 있다면 꼭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이요. 질문 많이 한다고 제가 싫어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꼭 물어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가면 이 강의 대상 회계원리 강의입니다. 회계원리. 회계원리 누가 듣죠? 꼭 지금 저희 해커스 경영이 회계사 세무사를 준비하는 학원이니까 회계사 세무사를 공부하는 학생들만 이 저희 회계원리를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회계학이 포함된 시험을 공부하는 모든 수강생분들이, 정말 모든 수강생분들이 저희 회계원리 수업을 들으실 수 있고요. 들으셔야 되죠. 일반적으로 저희 회계사 세무사 같은 경우에 당연히 회계원리가 필수고, 가끔씩 저한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선생님, 저는요, 있잖아요. 대학교에서 회계원리를 한번 들었어요. 한 5년 전에. 혹은 대학교에서 회계원리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한 10불 정도 받았지만, 그래도 대충은 알아요. 이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는데 회계원리를 꼭 들어야 되나요? 물어본다고요.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그쵸. 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그 대학교 때 배우는 회계원리랑 이 회계사 세무사학원에서 배우는 회계원리랑은 정말로 많은 차이가 있어요. 밀도라던가 내용의 양에서 정말로 많은 차이가 있고, 이 본격적으로 회계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강사랑 호흡을 맞추는 시간도 필요해요. 저 강사는 저걸 왜 저렇게 시작하지? 저 강사는 왜 저걸 저렇게 표현할까? 이런 것들도 호흡을 맞추려면 반드시 회계원리를 듣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회계사 세무사 공부를 하시는 학생들은 당연히 들으셔야 되고, 내가 작년에 회계사 세무사 시험을 한번 봤다, 그 정도로 실력이 올라왔다,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회계원리를 무조건 들어주셔야 돼요. 동영상 보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혹시 이 회계사 세무사 시험이 아니더라도 학교 중간고사를 공부하시거나, 있죠, 그쵸? 학교 중간고사를 공부하시거나 감정평가사나 관세사, 계리사 같이 이 회계학이 들어가는 시험, 혹은 뭐 재경관리사나 뭐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 회계학이 들어가는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너무 앞서가려고 하다 보니까 맨날 회계학에서 꽈락이 나는데, 반드시 회계 원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고요. 이 다른 시험에서는 회계학 자체가, 저희 세무사 회계사 같은 경우엔 중급회계만 140시간 강의한다고 지금 시간이 배정이 돼 있다고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140시간 지금 중급회계 돼 있어요. 뻥이에요. 140시간 갖고 못 끝내요. 한 12시간 정도는 더 보강 3번 정도는 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회계사 세무사를 강의하는 이 중급회계는 150시간을 훌쩍 넘어서 강의를 해요. 근데 보통 감정평가사, 관세사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회계학을 20시간이나 30시간 정도에 끝낸다고요. 문제가 뭐냐면, 다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그 재무회계 시간만 30시간이나 27시간 뭐 요 정도 되기 때문에 막상 회계 원리는 한 2시간에 끝낸다고요. 그걸로 어떻게 이해를 해요? 회계 원리가 그렇게 어려운데, 회계학이 그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다른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도 너무 빨리 가려고 급하게 하지 마시고, 저희 해커스 경영 제가 강의하는 회계 원리를 한번 진중하게 들어보시면 오히려 나중에 다른 시험 보시더라도 회계학 관련해서 공부하실 때 훨씬 더 빨리 습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계 원리를, 저희 회계사 세무사 학원에서 강의하는 회계 원리를 듣기를 추천드립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우리 공인회계사, 그 다음에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시니까 대부분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전망을 좀 얘기해 봐야 되는데, 제가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짝만 얘기하면요, 여기 CPA가 있고요, 여기 CTA 세무사가 있는데, 일단 회계사와 세무사를 좀 비교를 해보면, 회계사 같은 경우엔 주요 고객이요, 주요 고객이, 회계사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상장기업, 유가증권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비상장 회사도 요즘에는 사실 잘 업무를 안 맡긴다고요. 물론 비상장 회사 중에서 공인회계사에게 꼭 감사를 받아야 되는 회사들은 감사를 받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요즘 같은 경우엔 100%, 학교가 아직 남아있는 분이 아니라면 거의 100% 대형 회계법인에 입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습기간 동안에는 비상장 회사의 업무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일단 메인은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걸 좀 아시면 되고, 세무사 같은 경우엔 중소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는 걸 좀 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요. 두 번째로 보시면, 주요 업무를 봐야 되는데, 주요 업무요, 이 공인회사 같은 경우엔 우리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기업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업무가 회계사의 아이덴티티죠. 감사요. 감사를 하고요. 파스, 재무자문 업무 등을 해줘요. 뭐 기업의 구조조정을 대신하기도 하고, 기업의 M&A, 인수합병 업무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주는 일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일들을 하고요. 또 뭘 하냐면 우리 기업의 세무와 관련된 업무도 진행을 하죠. 그럼 이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회계사는 텍스 업무를 하더라도 상장 기업의 텍스 업무를 주로 한다면 이 세무사 같은 경우엔 개인과 기업의 세무 업무를 전담하는데 텍스 업무를 전담하는데 요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개인 기업, 개인 말고요. 기업을 우리가 법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법인의 세금 내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죠? 법인세요. 법인이 세금 내는 걸 법인세라고 그러는데 이 기업이 세금 내는 건 우리 개인 세금 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 기업을 운영하는 담당자들이 자기 기업의 세금을 내고 신고하고 납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희 같은 회계사나 세무사가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납부할 수 있거든요. 세금을 신고할 수 있고. 그래서 법인세 신고 조정 업무가 있고요. 또 어떤 임무가 있냐면 개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니까 개인의 소득세를 신고 조정하는 업무들도 또 진행을 합니다. 또 뭘 할까요? 여러분 법인이나 기업이 세금을 내다 보면 세금을 잘못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몇 년에 한 번씩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물론 개인은 돈이 많아야겠지만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야 너 세금 여태까지 잘 납부했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도 될까? 너 세금 많이 납부했는지 적게 납부했는지 혹시 여태까지 세금을 누락한 건 없는지 한번 내가 조사해 봐도 되겠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세무조사라고 합니다. 그럼 회사나 개인이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니 지금 세무신고 법인세 신고 조정하는 것도 어려워서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맡기는데 세무조사를 그걸 어떻게 일일이 대응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세무사나 회계사가 필요하거든요. 세무사는 세무조사 대응 업무도 많이 하고요. 이게 또 돈이 많이 되죠. 그리고 요즘 어떻죠, 여러분? 요즘 어떻죠? 요즘 또 어떤 일을 할까요? 요즘 드디어 자식 세대보다 더 돈을 많이 벌었던 세대가 은퇴하죠. 다른 말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드디어 은퇴하고 있다고요. 이분들이 가진 돈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 자식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럼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상증세라고 해요. 상증세요. 그래서 세무사 같은 경우엔 주로 요 업무들을 메인으로 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회계사라고 해서 요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세무사라고 해서 요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회계사나 세무사는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비즈니스계 하이에나입니다. 돈 되는 일은 다 하죠. 돈 되는 일은 다 한다고요. 믿지 않는 표정인데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간략하게만 얘기한 거지 이거 말고도 정말 무궁무진한 업무를 많이 해요. 제가 대형 회계법인에 있을 때는 어떤 것도 했냐면 어떤 기업이었는데 이라크에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라크에. 근데 이라크에 지점이 있는데 이라크에 아예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데 내가 이라크에 회사를 차리면 세금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또 얼마 내야 되고 정말로 이라크에 회사를 차리면 내가 세금 같은 거 문제 때문에 국내에 회사를 두고 있는 것보다 손해보는 경우는 없는지 이런 거 리포트를 좀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이라크에는 종교세라는 게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업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씩 이 회계사나 세무사의 미래 전망을 묻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그 조그만 저희 전문 분야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넓은 분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라는 자격이랑 회계사랑 세무사랑 비교해 본다면 왜 저희 시험이 조금 더 좋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냐면 왜냐면 저희가 업무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많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AI, 뭐 알파고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해서 없어질 직업은 아니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업무 영역이 굉장히 높고요. 하나 더 얘기하면 회계사 같은 경우엔 표준 감사제가 도입돼서요. 요즘에는 정말 회계사가 너무 부족해요. 제 친구들도 대형 회계법인이 아니라 중소 회계법인에서 파트너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연차가 됐죠. 벌써 그런 연차가 됐습니다.
제 친구들도 중소기업에서 파트너로 있거나 대표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 회계사 뽑기가 너무 힘들대요. 회계사 시험 합격하고 나면 대형 회계법인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같은 중소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 뽑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굉장히 이 시장이 좋아요. 뭐 5년 후에 안 좋나요? 아, 그게 아니라 시험 합격하고 나면 100% 취업이 보장되는 경우도 있고 100% 취업이 보장 안 되는 해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험 합격하고 나면 100%한 5년 동안은 서로 모셔가려고 난리예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경력 쌓아서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을 테니까 회계사의 비전은 굉장히 밝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세무사 같은 경우에도 요즘 사실 회계사랑 세무사랑 사실 대형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 있다가 일반 기업으로 옮기고 싶거나, 나는 금융권에 한번 가보고 싶어. 나는 일반 제조업체, 큰 제조업체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럴 경우에 회계사랑 세무사가 서로 겹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 회계사들 시장이 좋다 보니까 회계사들이 이직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 세무사도 덩달아 이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말 좋은 자격증이니까 여러분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 또 궁금할까봐 좀 얘기를 해보는 건데 회계사 업무의 가장 장점이 뭘까요? 회계사가 내시면 가장 큰 장점, 세무사랑 비교했을 때 이런 말 써도 되나요? 제가 볼 땐 간지예요, 간지. 간지가 제일 많이 납니다. 아무래도 상장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현대자동차 감사 나갔거든? 내가 현대중공업 감사 나갔어.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파이낸셜이 우리 금융주주가 우리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었는데 요걸 M&A로 매각하겠다고 그 매물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산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회사로 우리 파이낸셜 M&A 업무를 참여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했던 일들이 기사에 막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저 다른 업무를 할 때는 이건 얘기할 수 없는데 제가 인터뷰하고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경제신문 기사에 나오기도 하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좀 뭔가 멋있는 직업이긴 해요. 다만 단점을 보자면 단점도 아셔야 되니까 단점을 보자면 업무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업무 강도가 정말 베리베리 헤비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 시험 붙고 나서 처음에 합격하고 나서 회계사는 1월부터 3월 초까지가 굉장히 바쁜데 그때 제가 아침 5시에 퇴근했었죠. 출근 아니에요. 퇴근했었죠. 퇴근해서 다시 아침 10시에 출근하고 하루도 안 쉬고 한 5주 동안 일했던 것 같아요. 바쁠 때는 굉장히 바빠요. 물론 요즘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되고 요즘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야 이제는 이러지 말자. 우리가 기회가 아니고 너무 이렇게까지 혹사하면서 일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조금 업무 강도가 바쁠 땐 굉장히 바빠요. 뭐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사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을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워라밸이라고 하죠. 워라밸. 이 워라밸이 월등히 좋아요. 회계사보다는. 월등히요. 그쵸? 회계사보다도 업무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고요.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훨씬 더 많은 직업입니다. 괜히 직업 만족도가 상위에 존재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간지도 중요하지만 좀 편하게 자격증 따고 나서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고 일도 하고 싶지만 너무 그렇게 살인적으로 일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세무사 정말 추천드려요. 저도 지금 오산에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세무사랑 거의 같은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회계사지만 제가 제 사무실에 한 달에 한 2번 정도 가면 정말 많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직원분들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렇죠. 또 하나의 장점을 보면 아무래도 회계사는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대형 회계법인에 가서 대형 상장사를 감사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한 부분만. 그러다 보니까 막상 나중에 개업하려고 하면은 또 다시 공부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삼성전자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돈을 버는 매출만 내가 열심히 감사를 했었어. 이 매출에 대해서만 내가 일을 했었어. 그러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회계사 같은 경우에 대형 회계법인에 오래 있다 보면 개업할 때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기도 해요. 사실
하지만 세무사 같은 경우엔 시작부터 다양한 업무들을 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세금과 관련해서 어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중소기업과 개인을 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다 연습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업하실 때 개업 시점에 장점이 있어요. 단점을 좀 얘기하면 아무래도 대형 회계법인과는 좀 다르게 약간 중소형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무소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 간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초봉이 약간 낮기도 해요. 초봉이 약간 낮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게요. 회계사 같은 경우엔 2년 동안이 수습기간이거든요. 시험 합격하고 2년 동안은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2년 동안은 내가 내 계약서에 사인을 못해. 내 보고서에 내가 내 이름으로 사인을 못해요. 2년이 지나고 나야 내가 회계사로서 보고서에 사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세무사 같은 경우엔 6개월 동안이 수습기간이라서 6개월 지나고 나면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이름을 걸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수습기간의 차이도 있고 하는 업무도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시수습 회계사라고 하더라도 업무 강도가 굉장히 세거든요. 일한 만큼 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봉이 이쪽은 좀 높고 이쪽은 좀 낮은 편이지만 장기 롱텀으로 가면 비슷해지더라고요. 제가 제 주변을 봐도. 그래서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회계사나 세무사 지금 어떤 일을 한번 해보고 싶나, 나는 회계랑 세법은 관심이 있는데 회계사를 해야 될지 세법을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런 걸 보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아주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보시면 회계사 시험의 응시 자격부터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학점을 이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계학 10희학점, 경영학 9학점, 경제학 3학점을 이수하셔야 돼요. 와, 제가 이걸 때문에 죽을 뻔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 제대하고 6개월 만에 시험에 합격했어요. 회계사 1차 시험에. 장난 아니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별거 아니에요. 6개월 만에 1차 시험 합격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제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 어떻게든 회계학 수업을 안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회계학을 3학점밖에 안 들은 상태였어요. 경영학이랑 경제학은 학점이 다 충족이 됐는데 회계학이 9학점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 다 해서. 제가 이거 학점 채우려고 공부 진짜 고생했어요. 아니 이게 학점을 채우려면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경영학과에서 회계학, 특히 회계 원리 같은 경우에 은근히 수강하기 어렵다고요. 자리가 금방금방 차기 때문에. 저도 정말 고생했어요. 그래서 회계사 시험을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학점을 이수하셔야 되는데 회계학과 관련된 학점도 좀 미리미리 따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시험 임박해서 수강 신청하려고 하면 수강 신청 실패해서 학점 이수 못하는 경우도 진짜로 있어요. 뭐 물론 학점 은행제를 이용하시면 되지만 번거롭잖아요. 그런 게 있고요. 영어는 무조건 토익 700점 이상 넘으셔야 돼요. 우리 지금 종합반 학생들한테 제가 또 나중에 상담할 때 얘기하겠지만 영어를 700점 이상 넘으셔야 되는데 미리미리 넘어 두셔야 돼요. 제발요. 부탁드릴게요. 미리미리 넘어 두셔야 돼요. 저희 시험 공부를 이제 하다 보면은 객관식반이 10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12월 달쯤 되면은 같이 열심히 수업 듣던 학생이 짐 챙겨서 그냥 집에 가는 경우가 있다고요. 제가 물어봐요. 아니 학생 왜 가요? 왜 가? 왜? 그러면 선생님 제가 사실 아직 토익이 못 넘어서요.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한다고요. 진짜 답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사 세무사 되기 위해서 회계 세법 미리미리 공부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영어도 좀 미리미리 해놓으셔야 돼요. 아무리 늦어도 10월 전에는 클리어 하셔야 돼요. 영어 아시겠죠? 미리미리. 그래서 또 그럼 저는 당장 회계세법 공부는 안 하고요. 영어에 올인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실 정도면 하루에 1시간씩 시험만 매달 꾸준히 보시면 한 3, 4개월 하시면 700은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미리미리만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회계사 시험 1차 시험 합격 기준은 상대평가예요. 이게 좀 그런데 저희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 상대평가라서 일단 모든 과목이 40점 밑으로 득점하시면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내가 다른 과목 다 100점 맞더라도 한 과목이 39점 나오면 탈락이에요. 무조건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 넘으셔야 돼요. 그걸 꽈락이라고 하거든요. 꽈락을 넘으셔야 돼요. 그리고 평균이 60점 이상은 되셔야 돼요. 무조건. 전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돼야 돼. 저 시험 볼 때만 해도
40점 이상 되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으로 봤는데 요즘은 상대평가제라서 최소 2차 시험 선발 인원의 2배수까지만 1등부터 2배수. 요즘 최소 선발 인원이 1000명이라고 하니까 1000명에 2배수 하면 2000명까지죠. 시험 본 사람들 중에서 40점 이상의 전과목 60점 넘는 사람들이 1등부터 2000등까지를 딱 끊어서 여기까지만 합격으로 얘기하고요. 나머지는 다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 1차 시험 합격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많이 어려워요. 제가 볼 때 1차 시험만 딱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거기다 상대평가라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 시험은 꽈락이 없어야 되고요. 모든 과목이 다 60점 넘어야 합격이세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엔 5과목을 보는데 5과목이 모두 60점 이상 나와야 합격이에요. 하지만 회계사 시험이 세무사 시험과 비교해서 1차 시험은 월등히 어렵지만 2차 시험 같은 경우엔 꼭 그렇다고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부분 합격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2차 시험에서 5과목을 보는데 이번에 1차 시험 보고 나서 남은 기간 동안 첫 번째 시험 볼 때는 2과목만 공부해서요. 2과목 중에 몇 과목 합격하고 그 다음 연도에 3과목만 공부하던지 혹은 올해 보통 1차 시험을 합격하면 2차 시험을 2번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첫 번째 시험 볼 때는 3과목만 공부해서 이 중에 2과목 붙고 그 다음 연도에 나머지 3과목 공부해서 3과목 붙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저 때도 그러진 않았지만 보통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 회계사 2차 시험은 부분 합격제가 있어서 이 2년 동안 2차 시험을 2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데 나눠서 공부하면 합격하기 1차보다 수월한 면도 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사 시험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부분 합격제가 없기 때문에 2차 시험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회계사 시험 공부 시험 과목 같은 경우를 보면 경영학이 있고요. 경제 원론이 있고요. 상법이 있고요. 세법 개론이 있고 회계학이 있고요.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5과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감정평가사 시험 같은 경우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연속성이 매우 떨어져요. 1차 때 공부하는 과목이랑 2차 때 공부하는 과목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회계사 시험은 1차 시험 과목과 2차 시험 과목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차 공부하면서도 2차 준비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세무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시면 1차에서 경영학을 보는데 일반 경영학이랑 재무관리를 봐요. 재무관리가 2차에도 보거든요. 그리고 경제 원론이 배우는데 이게 좀 아셔야 될 게 다른 시험 같은 경우에 경제학이 좀 쉬운 편인데 저희 회계사 공인회계사 경제학 같은 경우엔 진짜 저희 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경제학 시험 중에서 한두 개 중에 하나예요. 가장 어렵다고 말해도 사실 크게 반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객관식 시험에서는요. 그래서 이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 중에 경제를 대학교 때 미시것이 들었다고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제학 공부를 좀 꼼꼼히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경제학 시험이 회계 시험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셔야 되고요. 상법 법과목이고요. 세법 개론인데 이게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 1차에 회계학이 있는데 1차의 회계학에는 재무회계, 원가회계, 정부회계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2차 시험 때 재무회계 따로 시험 보고요. 원가회계 따로 시험 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2차 시험에서 얘는 1차 시험 때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수월하고요. 회계감사 이 말로 썰 푸는 과목인데 그래도 조금 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엔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연관성이 높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공인회계사 시험의 공부 순서는 당연히 회계 원리를 먼저 들으셔야 돼요. 제가 가리킨다고 제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시작 과목이 맞아요. 회계 원리 먼저 들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인문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데 저희 중급회계 인문 있고요. 그 다음에 세법 인문 있고요. 경제학 인문이 있는데 여러분 일단 아셔야 될 게 회계 원리를 듣고 그 다음에 공부하시게 중급회계인데 이 중급회계랑 회계 원리랑 간극을 딱 보면은 회계 원리가 한 50이라면 중급회계는 150 정도 돼요. 간극이 상당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회계 원리 때 편안한 마음으로 듣고
중급 회계에 가서 수업을 들으면 아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중급 회계 입문 수업을 마련해 놨는데 이게 만약에 저는 회계 원리도 좀 보고 오는 중급 회계 가면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중급 회계 입문을 좀 미리 듣는 게 낫고요. 저는 할 만했어요. 중급 회계 수업도 한번 들어봤는데 들을만 하던데요? 그러면은 중급 회계 입문을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제가 중급 회계 입문 강의를 만든 거니까 들어보시고 좀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중급 회계 입문을 먼저 수강하시고 중급 회계를 듣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 경작 입문은 여러분이 취사 선택하시고 세법 입문이 있는데 회계 원리 듣고 중급 회계 안 듣고 세법 입문 들으면요 이해 하나도 못해요. 입문은 입문인데 말 그대로 세법의 입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계의 내용을 모르면 세법을 이해할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문 수업 중에서 세법 입문을 듣고 싶다면 회계 원리 중급 회계 1까지 정도 들으신 다음에 세법 입문을 들으시는 게 낫지 제가 약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바로 세법 입문부터 회계 원리 듣고 세법 입문으로 시작하시면 바로 졸업하세요. 세법 입문은 세법의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중급 회계 3까지는 듣고 나서 세법 입문을 들으실 분들은 그때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중급 회계까지 끝나고 나서 세법 개론을 공부하시고 원가 관리회계 경제학 공부하시고 재무관리 상법 시험 임박해서 경영학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칸에 있는 건 같이 들으라는 거예요. 회계원리 듣고 중급회계 듣고 세법개론 듣고 원가 관리회계랑 경제학은 같이 공부해도 좀 시간이 남습니다. 공부하시면 되고요. 얘네 세 개도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세무사 시험으로 이제 좀 넘어가 보죠. 많이 기다리셨죠? 세무사 시험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무사 시험은 응시 자격은 영어만 넘으시면 돼. 학점 필요 없어요. 영어만 넘으시면 돼요. 영어만. 그래서 영어를 좀 미리미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부해 놓으시면 충분히 누구나 시험 보실 수 있고요. 우리 합격 기준을 보면 세무사 1차 시험은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각 과목이 40점 이상만 득점하시면 돼. 꽈락이 없고 평균이 60점 넘으면 무조건 합격자로 봅니다. 아까 회계사는 평균 60점 넘어도 1등부터 2천등까지 끊었잖아요. 그쵸? 저희 세무사는 그런 거 없어요. 꽈락 없이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합격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도 절대평가라고 나와 있어요.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돼야 되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자로 본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상대평가예요. 우리 회계사 2차 시험 같은 경우엔 모든 과목이 60점 넘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합격자로 본다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근데 세무사도 40점 이상, 전 과목 60점 이상이라면 2차 시험 합격자로 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 과목을 60점 넘는 사람이 없어요. 안 나온다고. 전 과목 60점 넘는 사람이 여태까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 선발 인원이 700명에서 730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엔 730명인데 이 문제가 뭐냐면 전 과목 60점 넘는 사람이 1등부터 쭉 세우면 730명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다고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세무사 같은 경우에도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730명이 안 된다면 전 과목이 꽈락 이상 40점 이상인 사람들 중에서 1등부터 730등까지 줄 세웁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합격선이 합격 커트라인이 52점에서 53점 정도 나와요. 평균 점수가. 사실상 세무사 2차 시험도 상대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회계사는 1차가 상대평가고 2차가 절대평가인데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1차가 절대평가고요. 2차는 사실상 상대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넘겨보시면 세무사 2차 시험 보시면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무사도 회계사랑 마찬가지예요. 과목별 연계가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학은 경제학의 한 구분이고요. 세법학개론이 있는데 요게 여기로 흩어져요. 2차 시험 때. 회계학개론은 있는데 여기 안에서 배우는 게 원가회계랑 재무회계거든요.
세무사 같은 경우에 정부 회계를 안 배워요. 그래서 이 회계학개론에 재무회계랑 원가회계가 있는데 그게 여기로 들어간다고요. 회계학 일부에 재무회계만 있는 게 아니라 원가회계도 들어가서 두 문제, 두 문제, 재무회계 두 문제, 원가회계 두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 이 세법학 1, 세법학 2는 세법학 개론에서 배우는 걸 썰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 때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2차도 아주 연관도가 높은 시험이 세무사 2차 시험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쵸,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되고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엔 1차 시험에서 상법과 민법과 행정소송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셔야 되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행정소송법을 좀 많이 보는 추세예요. 다른 과목보다 양이 적고 문제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라 많은 학생들이 행정소송법을 좀 공부하고 있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봤고요. 세무사 시험 공부 순서는 당연히 시작 뭘로 해야 돼? 당연히 시작은 그렇죠. 회계 원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문 아까 얘기했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중급회계 공부하시고요. 세법 개론 공부하시고 원가 관리회계 공부하시고 재정학 공부하시고 선택법 공부하시고 요런 순서로 공부해 보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도 중급회계 입문은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선택하시고 세법 입문은 중급회계 상까지는 듣고 들어가셔야 돼요.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봤고요. 넘겨보시면 회계학의 로드맵이 있는데 일단 회계 원리를 무조건 들으셔야 되고 중급회계 들으시고 고급회계 들으시고 정부회계가 있는데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에서 얘까지는 들으셔야 돼. 그리고 정부회계는 시험 임박해서 특강을 하거든요. 그때 한 번만 정리하시면 돼요. 논리적으로 어렵거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정부회계는 나중에 시험 임박해서 특강으로 들으시면 되는 거지 미리미리 찾아서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없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이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만 공부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아, 선생님 이 PPT 잘못 만드셨네. 고급회계 여기까지 와야죠.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중급회계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랑 세무사랑 가리키는 게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배웁니다. 시험 범위도 똑같고요. 회계사 시험이 중급회계가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회계사 시험은 회계학 한 문제를 1분 40초에 풀 수 있도록 시간이 세팅이 되고요. 세무사 같은 경우엔 한 문제를 1분에 풀 수 있게 시간이 배분되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의 길이가 차이가 납니다. 회계사 문제가 아무래도 문제가 좀 더 길고요. 한 개 물어볼 거 두 개 물어본다면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한 개만 딱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회계사 시험에서 1차 시험에 나오는 중급회계 내용이 훨씬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문제 길이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요즘에는 세무사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회계사나 세무사나 회계 원리랑 중급회계 배우는 내용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급회계 같은 경우에 세무사는 아직까지 2차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어떡하죠? 없어요. 한 번 출제가 된 적은 있는데 그거는 교수님 책에 따라서 중급회계에서 다르기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급회계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거든요. 하지만 1차 시험에서 회계사 같은 경우엔 고급회계에서 10문제 이상 나오지만 세무사 같은 경우엔 고급회계에서 2문제? 적으면 1문제? 심하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급회계는 저희 세무사 같은 경우엔 기본 강의 때는 다루지 않고요. 나중에 시험 임박해서 특강으로 제가 4시간 정도 가르칠 거예요. 4시간 정도 들으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1문제가 나오던 2문제가 나오던. 그래서 이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은 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 듣고 특강으로 정부회계 듣는 거고요.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은 회계원리 중급회계 듣고 고급회계를 특강으로 들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오시죠.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 회계학 로드맵까지 봤으니까 넘겨보시면 저희 회계원리 교재 이 아이를 볼 건데요. 제가 화면에도 띄워놨지만 밀레니엄 회계원리고요. 일단 개정된 내용 같은 거 좀 보면은 작년에 저희가 금융상품이랑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이 개정됐는데 요거는 회계원리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니고요. 요거는 회계원리에서 살짝 다루거든요. 요거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저희 교재가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 좀 아시면 되고 얘는 회계원리에서 다루는 범위가 아니고요. 2019년 1월 1일 날 리스가 개정됐어요. 근데 이 리스는요.
중급회계가 1과 2로 나눠지는데 1도 아니고 2에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계 원리에는 모든 책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2020년 1월 1일 날 개념 체계가 개정되는데 얘는요. 아직 이 기준서를 만드는 곳, 우리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거예요. 기준서를 만드는 기관에서 이렇게 개정될 거야 라고 최종적으로 공표도 아직 안 한 상태고 이 내용도 교재에 따라서는 회계 원리에서 가리키는 책도 있고 회계 원리에서 안 가리키는 내용도 책도 있는데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회계 원리에서 안 다루거든요. 그래서 얘도 저희 회계 원리 교재에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는 학원인데 대학교 교수님이 쓴 대학교 교재를 쓰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많은 대학에서 교재를 쓰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대학교 때 이 교재를 이미 사셨으면 한 번만 더 이 회계사 세무사를 가리키는 교육기관에서 요 교재로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책을 또 안 사도 되시니까 제가 요걸 선택한 이유도 있고요. 또 나는 회계사 세무사 할 건 아니지만 이 우리 학교에서 요 교재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중간고사가 걱정이 돼. 그런 분들은 이 수업 들으시면 돼요. 아마 대학교에서 회계원리 수업 들으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내용이 나이스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대비로도 충분하게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요 교재를 선택했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회계사나 세무사 교재들을 보면 제 교재도 그렇지만 중급회계 기본서만 돼도 굉장히 컴팩트해요. 줄이고 줄였는데도 1400페이지라고요. 객관식이 점점 짧아지고 막 이런 추세라서 책이 점점 약간 얇아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나서 복습하실 때 혼자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책이 점점 짧아지고 책이 점점 얇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고민도 안 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 썰도 한번 들어보지 못한 채 수업 내용 들은 걸로 복습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중급회계는 제가 수업을 충실히 하고 제 교재는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지만 이 회계 원리까지 너무 수업용으로 얇은 교재를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분들이 좀 많아요. 아무래도 회계 원리에는 그래도 좀 고민을 해보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썰도 좀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학원 교재들은 그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교재를 선택한 이유는 저희 신영걸 교수님이 아주 이렇게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을 교재에 달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회계 원리라고 해서 빠르게 문제 푸는 스킬 이런 것들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회계 원리 때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야 나중에 실력이 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집에서 복습하실 때 저한테 수업 듣고 복습하실 때 요 책에 나와 있는 썰들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수험서보다 풍부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재를 선택했어요. 아시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수업 준비 사항인데요. 여러분, 계산기 갖고 오셔야 돼요. 계산기 안 갖고 오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계산기 필요합니다. 군인은 총,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는 학생은 뭐? 계산기요. 계산기를 반드시 갖고 오셔야 되는데 요 계산기 갖고 오시면 되고요. 이 선생님들이 나중에 회계사나 세무사가 되셔도 계산기 쓴다고 계산기 사시라고 하는데 안 써요. 실제로 회계사나 세무사가 되면 엑셀을 쓰고요. 엑셀에 있는 숫자들을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하지 계산기를 쓰진 않아요. 3천억을 어떻게 계산기를 칠 건데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험생활 할 때만 계산기를 쓰지 실제로 회계사 세무사가 되면 엑셀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계산기를 많이 쓰지 않지만 공부하실 때는 계산기를 많이 쓰셔야 되고 실제로 회계는 안 그런데 세법 같은 경우에는 1000억 뭐 조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문제에서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12자리 이상 14자리를 쓰시는 게 좋고요. 카시오 계산기를 쓰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선정할 때 꼭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이 계산기를 보시면 M 플러스 M 마이너스 MR MC가 꼭 나와 있는 걸 사셔야 됩니다. 저희 다른 건 안 쓰는데 M 플러스 M 마이너스 MR MC 기능은 꼭 사용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M 플러스 M 마이너스 MR MC가 나와 있는 계산기를 꼭 사셔야 돼요. 다른 거 사시면 안 돼. 요걸 꼭 사셔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더하기나 곱하기나 나누기가 있는데 계산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세요. 눌러봤을 때 곱하기를 2번 누르거나 나누기를 2번 눌렀을 때 상단에 K라는 상수가 떠야 돼요. K가 뜨는 계산기들이 연속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K가 뜨는 걸 꼭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카시오 12자리나 14자리 사시고 M 플러스 M-MR, MC가 쓰여져 있는 계산기를 사야 되고요. 곱하기나 나누기를 2번 눌렀을 때 상단에 K가 뜨는 애들을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연습장도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연습장이요. 저희가 필기가 조금 있는데 교재에 쓰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일단 연습장에 쓴 다음에 나중에 복습할 때 교재에 예쁘게 옮겨 적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계산도 한번 해보라고 시키고 중간중간에 쪽지 시험 같은 것도 계속 보기 때문에 연습장을 좀 갖고 오셔야 돼요. 연습장은 자유롭게 갖고 오시면 되는데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충격적인데 교재를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재를 저희 학원 여기 샘플용으로 비치된 책들을 그냥 들고 와서 수업하시고 나가실 때 샘플로 비치된 책을 갖고 놔두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재는 그래도 좀 사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교재는 좀 사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우리 수업 진행을 좀 볼 건데 수업 진행은요. 일단 제가 설명은요. 칠판에 쭉 필기를 할 거예요. 그쵸? 출판에 수업 있는 내용들 우리가 쭉 필기할 거기 때문에 일단 칠판에 필기를 좀 할 거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우리가 같이 줄치고 확인해 봐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표 같은 거 정말 당연한 표인데 이걸 제가 또 칠판에 쓰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교재 이 PPT에 띄워놓고 할 거예요. 그쵸? 제가 같이 줄 거놓을 부분도 교재 PPT에 띄워놓고 할 거니까 혹시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 저는 이거 수업을요. 평소에 이렇게 컴퓨터 켜놓고 공부하기도 하지만 출퇴근할 때, 학교 갈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동영상으로 보려고 하는데 책을 들고 다니면 또 회계책은 두꺼운데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진 않으셔도 돼요. 제가 교재에 나오는 문제들이나 줄 그어야 되는 부분들은 PPT에 떼어놓고 같이 볼 거니까 출퇴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실 분들은 동영상 화면만 보셔도 사실 충분합니다. 복습하실 때는. 그쵸?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제랑 연습 문제는 제가 일부러 풀어드릴 거고요. 일부 시간 관계상 못 푸는 문제들은 요 문제는 제가 꼭 풀어보라고 체크해 드릴 테니까 제가 체크하는 문제들은 꼭 풀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 와서 공부하실 때 예습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예습은 하실 필요 없고요. 복습만 충실히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복습을 충실히 해주셔야 돼요. 복습을.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예습을 할 필요는 없지만 복습하실 때는 그 사시 공부하시는 친구들, 이제 사시는 없어졌지만 변호사 시험 공부하시는 친구들은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고 한참 보다가 넘기고 또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그런 과목이 아니야. 우리는 계속 손으로 써보고 계산기 쳐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습 중심의 학습을 할 거고요. 연습장에 실제로 써보면서 복습을 하셔야지 눈으로 읽어보고 다 이해했다 이러면서 공부 안 하시면 안 돼. 손으로 써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기계적으로 그냥 회계 처리나 해보고 기계적으로 문제 풀 수 있어. 근데 내가 논리는 몰라. 그러면은 하나도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회계사 공부할 때 제 후배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형, 저 천재인 것 같아요. 왜 천재인데? 저 천재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저는 내용은 하나도 모르겠는데 문제는 풀리더라고요. 기계적으로 하니까. 저 천재죠.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이씨 이랬다고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문제가 조금만 변형되면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 푸는 법만 기계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엔 나중에 빵꾸가 나요. 1차는 어떻게 합격할지 몰라도 2차 시험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이해를 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반드시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저희가 회계사 시험에 빨리 합격하는 방법은 세무사 시험에 빨리 합격하는 방법은 우리가 공부하는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러면 합격할 수 있는 거지. 요 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와 풀이를 외운다고 합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 원리 교재 구성 본격적인 내용들을 한번 나가보려고 해요. 1단계로 1장부터 5장까지가 회계 정의, 복식부기의 원리, 재무제표 작성법이 나와 있고요. 2단계로 보시면 6장부터 15장까지가 각 계정별 회계 처리 나와 있고요. 3단계가 16장부터 17장까지 해서 재무제표의 작성과 분석이 있는데 여러분 모든 학원이 여기는 안 해요. 회계 원리에서. 여기는 안 합니다. 여기는 안 해요. 저도 여기는 진행을 안 할 거고요. 우리 1단계랑 2단계만 진행을 할 거예요. 모든 학원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1단계와 2단계를 진행할 건데 1단계가 중요할까요? 2단계가 중요할까요? 그쵸 여러분. 1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회계 원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요 1단계를 마스터하기 위한 거지. 2단계는요. 중급회계 프리뷰예요. 미리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1단계에서 회계 원리, 복식부기의 원리, 재무제표 작성법을 마스터하고요. 2단계에서 중급회계 예습을 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1차 시험 혹시나 떨어진 학생들이 저는 회계 기본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 원리부터 다시 들으려고 합니다. 선생님. 이러면서 여기를 듣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해요. 가끔씩 회계 원리 끝나고 나서 중급 회계를 가리키거나 객관식 회계를 가리키거나 심지어 2차 재무회계 연습을 가리킬 때도 학생들이 회계의 기본이 안 됐다고 느끼는 게 제가 볼 때는 여기를 잘 못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여기를 못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단계를 정말 열심히 공부할 거고요. 우리 회계 원리가 총 10회로 40시간 동안 진행이 될 건데 5회는 1단계부터 5단계를 가르칠 거고요. 나머지 5회는 6장부터 15장까지를 가르칠 거라고요. 다시 5회는요. 1장부터 5장까지 1단계를 가르칠 거고요. 나머지 6회부터 10회까지는 6장부터 15장까지 2단계를 가르칠 거니까 여기를 잘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 이제 회계 원리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 시험 대비를 위해서 회계 원리를 공부해 볼 건데 그 전에 제가 당부의 말씀 딱 두 가지만 드릴게요. 이 뭐냐면 여러분 저희가 공부하는 시험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보통 회계사도 세무사도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정말 이상적으로 합격하면 제가 가리켜서 작년에 합격한 친구 중에 20개월 만에 합격한 친구 있었어요. 두 명이나 나왔죠. 근데 이거 정말 아주 이상적인 케이스고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는 공부해서 몰입해서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대충 학교 수업 듣듯이 공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돼요. 몰입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중급 회계 전에 회계 원리를 듣고 이 회계 원리 특히 이 회계학은 1단계가 돼야 2단계가 되고 2단계가 되고 3단계가 되는 스텝 바이 스텝이라 중간에 단계를 스킵하거나 공부를 안 해버리면 당연히 그 다음 단계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내가 1단계를 공부하고 2단계를 공부 안 했어. 그럼 3단계, 4단계, 5단계는 그냥 외우는 거라고요. 따라오시겠어요? 그냥 외우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석하시거나 지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진짜 부탁드릴게요. 결석하시거나 지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나 제가 처음에 항상 인투를 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고 나서 인투를 안 들으면 당연히 뭐가 안 돼요? 복습이 당연히 수업이 안 들어져요. 처음 시작하고 나서 한 20분 동안 이게 어떤 거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방향으로 갈 거니까 지금부터 공부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에 설명을 안 들으면 뒤에는 들으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결석은 진짜 안 되지만 사실 지각도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10회 동안 회계월이 들을 때는 절대로 결석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쵸? 실제로 작년에 저희 학원이 합격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도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합격했던 친구들을 보면 거의 결석 안 했어요. 지각도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임하셔야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1차 시험을 제대하고 6개월 만에 붙었고요. 2차 시험은 조금 늦게 붙었지만 제가 회계를 공부할 때 처음에 회계원리 수업을 들을 때
혹은 이거 회계원리 끝나고 중급회계 수업을 들을 때 늘 무슨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들었었냐면, 와, 진짜 어렵다.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랬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배우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다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처음에 들으면 100% 이해하는 학생이 100명 들으면 그 중에 1명? 2명? 3명? 3명 정도라고 칩시다.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그 자리에서 이해하지만 나머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누구한테 수업을 듣던지 간에. 거기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익숙지가 않아서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어색하고 익숙지가 않기 때문에 수업을 듣더라도 바로 와닿지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아주 잘 가리키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수업을 듣다 보면 위기소침해질 때가 있어요. 거기다 저는 수업하면서 시험도 많이 보거든요. 수업은 난 열심히 들은 것 같은데 시험 보면 엉망이야. 막 앞에 사람들은 저한테 잘했어요. 너무 잘하시네요. 이런 얘기 들었는데 나는 막 엉망인 것 같아. 막 저도 안 그래도 시험지를 저한테 줬더니 제가 표정이 안 좋아. 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위기소침해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누구나 다 그래요. 처음부터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회계라는 게 허들이 이렇게 있어서 요 허들을 넘고 나면 수월한데 요 허들을 넘기까지는 노력을 해주시고 인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 게 혹시나 수업 들으면 바로바로 이해 안 된다고 이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제가 100% 이해시켜 드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집에 가서 차분히 복습하고 참고 들어보셔야 여러분들이 이 허들을 넘으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다 같은 얘기지만 결석이나 지각하지 마시고 끈기 있게 공부하셔야 좋은 결과가 있어요. 저희가 배우는 게 어렵긴 하지만 아주 어려운 양자역학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참을성 있게 끈질기게 공부하면 당연히 마스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것만 기억해 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회계원리 수업 나가보겠습니다. 교재 우리 4페이지 피시고 4페이지 피시고 일단 4페이지 내용을 좀 공부하기 전에 제가 기사를 갖고 왔거든요. 기사? 요거 마크 아시나요? 이 테슬라라는 회사거든요. 테슬라요. 이 테슬라가 얼마 전에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초기 통과 수율이 14%에 불과하다는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를 100대를 만들어요. 100대를 제작을 완료하면 이 중에 14%, 즉 14대만 판매가 가능한 상태가 돼요. 나머지 86대는 어떻게 해줘야 돼? 나머지 86대는 뭔가 불량이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재작업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럼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00대를 만들면 100대 만들고 나면 다 팔 수 있는데 지금 테슬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100대를 만들면 그 중에 14대만 바로 팔 수 있고 나머지 86대는 재작업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추가로 한 번에 만들고 끝났어야 되는데 다시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뭐가 들어요? 추가 비용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추가 비용이 들면 생산성이 하락하고 원래 100대를 만들어서 바로 팔면 바로 이득 볼 텐데 추가로 작업하게 되니까 그만큼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테슬라가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 아니냐 요런 기사가 나왔다고요. 그럼 여러분 요런 얘기를 들으면 누가 깜짝 놀랄까요? 테슬라가 이렇게 안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 누가 깜짝 놀랄까요? 일단 첫 번째로 경영자가 깜짝 놀랄 거예요. 경영자 뭐? 우리 초기 통과 수율이 14%밖에 안 돼?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질 것 같다고? 경영자가 깜짝 놀랄 거라고요. 경영자는 왜 깜짝 놀랄까요? 왜? 야, 그러면 지금 우리 회사 테슬라가 예상 이익이 어느 정도 돼? 예상 이익이? 왜냐면 나는 이거 예상 이익을 좀 보고 지금 이 자동차를 계속 생산할지 말지를 좀 결정해야 되겠는데? 아니 이렇게 100대 만들어서 14대만 팔 수 있고 86대를 계속 재작업해야 된다면
우리 손실 보고 지금 장사하고 있는 거라면 나 이 자동차 모델 특정 자동차 모델을 그만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겠죠. 두 번째로 또 누가 깜짝 놀랄까요? 누가? 여러분, 대여자가 깜짝 놀랄 거예요. 대여자. 뭐? 테슬라의 수익성이 악화된다고? 대여자가 깜짝 놀랄 건데 대여자가 누구예요? 대여자 누구예요? 그쵸? 이 대여자라는 건 여러분 기업에 아주 쉽게 얘기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기업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대여자라고 한다고요. 테슬라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뭐라고 그래? 대여자라고 한다고요. 그럼 대여자 같은 경우엔 뭐가 궁금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회사한테 돈 빌려줬대? 친구한테 돈 빌려줬대. 그럼 친구한테 뭐가 궁금하겠어요? 얘가 내 돈 갚을 수 있는지 혹은 이자를 줄 수 있는지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얘가 돈을 좀 버나? 이게 궁금할 거라고요. 그럼 대여자는 뭐가 궁금하겠어요? 요 기업에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현금 창출 능력이 궁금할 거예요. 아니, 이렇게 수익성이 떨어지면 돈은 버니? 궁금할 거라고요. 왜? 실제로 테슬라가 돈을 잘 못 벌고 있는 상태야. 수익성의 하락으로 인해서 돈을 잘 못 벌고 있는 상태라면 투자금을 회수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쵸? 야, 이제 미안한데 내가 돈 빌려준 거 있잖아. 갚아. 더 이상 못 빌려주겠어. 회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쵸? 대여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세 번째로 뭐가 있나요? 세 번째로 여러분 투자자가 있어요. 투자자도 또 깜짝 놀랄 거라고요. 왜 깜짝 놀라요? 투자자가 어떤 사람들이길래? 투자자는 테슬라의 주식이라고 할게요. 어려우니까. 테슬라의 주식이나 채권을 산 사람들이에요. 즉 테슬라한테 돈을 투자한 사람들,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사서 돈을 투자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투자자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테슬라에 투자자도 깜짝 놀랄 거예요. 왜 깜짝 놀라요? 아니 난 이 회사에 지금 돈 투자했는데 나 이거 주식 갖고 배당 받을 수 있는 거야? 아 이거 주가 올라서 나 이거 시세 차익 누리려고 했는데 이거 주식이 오르긴 오르는 거야? 채권자 입장에서는 나 이거 돈 받을 수 있을까? 나 이거 이자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을 거라고요. 그럼 투자자도 뭐가 궁금하겠어? 그렇죠. 투자자도 요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이 궁금할 거예요. 니네 돈은 벌고 있니? 왜? 지금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지 투자의 지속 여부가 결정돼야 되거든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어떤 특정 기업, 테슬라라는 이 특정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경영자, 대여자, 투자자거든요. 이 경영자, 대여자, 투자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해 관계자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테슬라 특정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투자하거나 혹은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라면 당연히 테슬라의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 이해관계자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 경제적 이해관계자라고 합니다. 그럼 경제적 이해관계자들, 이 경영자, 대여자, 투자자들은 지금 뭘 해줘야 돼요? 지금 뭘 해줘야 될까요? 지금 뭘 해줘야 돼? 자동차를 계속 생산할지 말지, 대여금을 회수할지 말지, 투자를 계속 유지시킬지, 투자를 그만할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뭘 해야 돼?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이런 걸 무슨 의사결정이라고 그래? 경제적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누가? 경제적 이해관계자가. 어렵지 않죠?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늘 하는 말들이 있죠. 나 주식 투자하고 싶은데, 나 어디 투자하고 싶은데, 뭐 정보를 알아야 좀 투자하지. 뭐 정보를 알아야 투자하지.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제적 이해관계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필요하다고요. 아니 나는 우리들은 뭐가 필요해요? 의사결정을 하려면
정보가 필요해. 정보가 그 봤더니 테슬라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생산 비용의 증가에 따라 수익성은 악화됐지만 예상을 깨고 2018년 3분기에 흑자로 전환됐고요. 4분기에도 흑자가 계속 유지된다는 정보가 나왔다고요. 자, 실제로 테슬라에서 니네 많이 걱정했지? 우리 초과 통과 수율이 낮아서. 근데 있잖아, 우리 3분기에 흑자 냈다? 흑자가 뭔지 알아요? 내가 번 돈이 쓴 돈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익 났어. 나 돈 벌었어.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돈 버는 걸 앞으로 4분기에도 계속 유지할 거야. 요런 정보를 줬다고요. 그럼 지금 이 경제적 이해관계자들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한데 어떤 정보가 필요해?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가 필요하고요. 이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갖고 뭘 해? 의사 결정을 할 거라고요. 따라오시겠죠? 여러분, 이게 회계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회계라고요. 특정 기업에 대해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경제적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뭐라고 그래? 회계라고 한다고요. 어렵지 않죠? 이게 회계예요. 회계는 뭐라고? 어떤 기업에 관련해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이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 특정 기업이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뭐라고 그런다고? 회계라고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회계는 뭐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회계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예요.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요.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봤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회계의 정의까지 봤으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회계의 목적을 좀 아셔야 돼요. 회계의 목적은 뭘까요? 회계의 목적은 여러분 기업에 이해관계자가 있다고요.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요 이해관계자는 특정 기업과 관련해서 뭘 해야 돼?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의사결정? 경제적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 이해관계자들은 왜 의사결정을 해야 될까?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데 왜 꼭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왜긴 왜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다른 말로 경제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고요. 우리 이해 관계자들은. 그래서 이해 관계자들은 경제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에 대해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해야 돼. 그때 이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의 목적입니다.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회계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이제부터는 회계하면 그치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떠올라야 되고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데 특정 기업에 대해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이해관계자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라고요. 이해 가시겠지? 회계는 뭐라고? 그치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봤는데 교재에서 회계의 정의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지우고 회계의 정의를 좀 볼 건데 자 회계의 정의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회계란 특정 기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제적 사건을 식별 기록하여 특정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이라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회계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말이 너무 어려워. 말이 어렵다고요. 그래서 제가 용어를 좀 바꿔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 발생 요 단어가 나오는데 요건 생기다 생겼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제적 사건이라고 나오는데 이 경제적 사건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기업의 재무 상태에
변동을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선생님, 경제적 사건보다 기업의 재무 상태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건이 더 어렵네요. 그렇죠? 그럼 또 바꿔볼게요. 재무 상태의 변동을 갖고 온다는 말이 뭐냐면 요건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산과 부채도 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또 바꿔보시면 자산과 부채의 변동이라는 건 기업에게 권리가 생기거나 위무가 생기는 걸 얘기해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경제적 사건이라는 건 기업의 권리나 위무를 가져오는 사건을 경제적 사건이라고 한다고요. 따라오시겠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 게 식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식별은 다른 말로 알아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아보다요. 알아보다. 그럼 우리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보면 회계라는 건 특정 기업에서 생겨난 기업의 권리와 위무를 알아보고 기록해서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회계라고 한다고요. 따라오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요. 그럼 이렇게 기업에 보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계. 이 회계의 목적이 뭡니까?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요. 따라오시겠죠?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 회계의 회계의 목적까지 봤습니다. 첫 시간에 얘기가 좀 많았죠? 그쵸? 우리가 이 경제적 사건을 회계적 거래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뒤에서 제가 1시간 동안 아주 자세하게 얘기할 거니까 지금은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회계란 특정 기업에서 생겨난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알아보고 기록해요.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인데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보고할까요? 여기까지만 좀 얘기해 볼까요?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정보 이용 이해관계자들한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까요? 그때 사용되는 게 재무제표라는 표입니다. 재무에 대한 다양한 표를 통해서 기업의 정보를 이해관계자한테 전달할 거라고요. 그럼 우리 일단 1교시는 여기까지 마칠 건데 2교시부터는 우리가 뭘 배워나갈 거예요? 회계라는 게 기업의 정보를 이해관계자들한테 제공하는 건데 어떤 걸 이용해서 제공한다고?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제공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뒷시간부터는 뭘 배울 거냐면 재무제표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요 재무제표가 뭐고 어떻게 하면 요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이해 관계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부터 또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1교시는 여기까지 할게요.